어머니, 그 속임수는 제가 이미 다 꿰뚫었습니다. 온 마을이 혀를 내둘렀던 독사마님의 기막힌 시험. 헌데 산골에서 올라온 무지렁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계략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뛰는 시어머니 위에 날아다니는 며느리, 그 지혜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에 봉순이라 불리는 약초꾼의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곤 약초캐는 솜씨와 산을 읽는 눈밖에 없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깊은 산속 맑은 샘물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아이였지요. 하지만 세상이란 것이 재주만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 봉순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약초꾼의 딸에게 남은 것은 기울어진 초가집 한 채였지요. 그런 봉순에게 어느 날 믿기 어려운 혼담이 날아들었는데 한고을 최고 부잣집 외아들과의 혼례 이야기였습니다. 기쁨이라 해야 할 그 소식 뒤에는 독사마님이라 불리는 시어머니 한씨 부인의 서리빨 같은 눈빛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혼례를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봉수는 친정 마을 뒷산에서 마지막으로 약초를 캐고 있었는데 산등성이를 넘어가던 발걸음이 어느 덤불 앞에서 뚝 멈추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 사이로 무언가가 파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지요. 가만히 다가가 들여다보니 올무에 다리가 걸린 까치 한 마리가 사력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날개깃이 흐트러지고 다리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으나 그 새까만 눈만은 봉순을 뚫어지게 올려다보며 살려달라 하소연하는 듯 했습니다. 봉순은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약초를 캐던 손으로 조심스럽게 올무를 풀어주었습니다. 다친 다리에는 품속에서 꺼낸 약초잎을 으깨어 붙여주었고 찢어진 깃털을 가지런히 다듬어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봉순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까치의 떨림을 조금씩 잦아들게 했고 한참 만에 까치는 봉순의 손바닥 위에서 고개를 까닥이더니 날갯짓 한 번으로 푸른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봉순은 점점 작아지는 까치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다시 약초 바구니를 들고 산길을 내려왔지요. 그 까치의 눈빛이 유독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 있었으나 혼례 준비에 쫓기는 마음에 곧 잊고 말았습니다. 사흘 뒤 봉수는 빌려온 혼례복을 입고 떨리는 다리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고개를 넘고 또 넘어 도착한 시댁은 봉순이 살던 초가집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높은 돌담 안으로 기와지붕이 줄지어 서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화분에 심어진 꽃나무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들게 하였으나 봉순의 가슴은 기대보다 두려움으로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집에 시집 보내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어 코끝이 찡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가르침과 약초 주머니 하나가 품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기 때문이었지요. 혼례는 무사히 치러졌으나 축하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안방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한씨 부인이 며느리를 당장 안방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봉순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방 가득한 사양 냄새와 함께 윗목에 꼿꼿이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곱게 빗은 쪽머리에 은비녀를 꽂고 입술을 일자로 꾹 다문 채 며느리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방 안의 온기마저 싹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강 약초꾼의 딸이냐? 예, 어머님. 소인이 봉순이옵니다. 한씨 부인은 곰방대를 입에 물고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며느리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의심이 가득했고
약초 냄새가 밴 며느리의 거친 손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지요. 보릿고개도 모르는 총것이 내 아들의 배필이 되었으니 하늘이 무심하기도 하지. 그 말 한마디에 봉순의 가슴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으나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한씨 부인은 곰방대를 재떨이에 탁탁 털며 무심한 어조로 말을 이었지요. 들어라. 내 이 집안에 쓸모없는 식구를 들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내게 시험을 내릴 터이니 세 가지 시험에 모두 통과하면 이 집 며느리로 인정하마. 허나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거라. 봉수는 숨이 턱 막혔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씨 부인의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갔으나 그것이 비웃음인지 만족인지는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봉수는 안방을 나오며 마당에 선 남편 성칠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성칠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으나 어머니의 결정에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위인이었기에 안타까운 시선만 보낼 뿐이었지요. 봉수는 품속의 약초 주머니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건네준 그 향낭 속에는 산삼잎과 구절초, 쑥을 말려 넣은 것이었고 한쪽 구석에는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소나무 그을음 먹 조각이 함께 들어 있었는데 아버지는 이것을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봉순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약은 약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리 독한 병도 진심 앞에서는 풀리는 법이니라. 봉수는 그 말을 되새기며 어둠이 내려앉은 시댁의 높은 담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담장 위에 내려앉아 봉순을 내려다보았는데 혹시 사흘 전 그 까치인가 싶어 봉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까치는 이내 저 멀리 사라지고 말았지요. 봉순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과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까치의 까만 눈이 뒤엉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마당에 나와 하인들을 불러 세운 뒤 며느리를 앞에 세우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첫째 시험이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집 곳간에 있는 곡식의 양을 한 대도 틀리지 않게 맞춰보아라. 되질은 허락하지 않는다.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곳간에는 쌀, 보리, 콩, 조 등 수십 가마가 쌓여 있었고 되질 없이 그 양을 맞히라니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옆에 서 있던 최 주부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킬킬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가엾은 며느리의 운명을 걱정했지요. 봉수는 잠시 곳간 앞에 서서 눈을 감았고 천천히 곳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쌀가마 위에 쌓인 먼지의 두께, 가만히 바닥이 눌린 정도, 곡식이 흘러내린 흔적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캘 때도 봉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약초의 키와 잎사귀 수로 뿌리의 크기를 가늠하고 흙의 무르기로 약초가 자란 횟수를 짐작하던 습관이 곳간에서도 그대로 발휘되었습니다. 봉수는 가마니의 크기와 높이, 곡식의 종류에 따른 무게 차이를 머릿속에서 계산하였는데 바로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었지요. 약초를 말려 한양 약재상에 팔 때 아버지는 저울 없이도 약초 다발의 무게를 맞히곤 했는데 그 비결은 손의 감각이 아니라 눈의 관찰과 머리의 계산이었습니다. 봉수는 해가 서산에 걸릴 무렵 안방 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의 양을 하나하나 읊어나갔습니다. 쌀 7가마 3대, 보리닭 가마 1대, 콩 3가마 7대. 한씨 부인이 하인에게 실제로 되지를 시켜 확인하자 놀랍게도 봉순의 답은 단 한 대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의 입이 일제히 벌어졌고 한씨 부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지만
그녀는 감탄 대신 냉담한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운이 좋았구나. 둘째 시험에서 그리 되는지 내두고 보마. 봉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으나 가슴속에서는 아버지의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음에 기쁨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순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마당 한쪽에서 지켜보던 최 주부의 눈빛이 심상치 않게 가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최 주부는 부채를 접으며 한씨 부인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귀갯말로 속삭였고 한씨 부인의 미간에 순간 깊은 주름이 잡혔다가 이내 펴졌습니다. 봉수는 그 두 사람의 수상한 기색을 놓쳤으나 담장 위에서 내려다보던 까치마는 까악 소리를 내며 날개를 퍼덕였습니다. 첫째 시험을 통과한 이튿날 한씨 부인은 곧바로 둘째 시험을 내렸습니다. 이른 아침 앞마당에 며느리를 불러 세운 한씨 부인은 손에 들고 있던 비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약초 10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봉수는 그 약초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다. 여기 10가지 약초가 있느니라. 이 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약초와 사람을 해치는 독초가 섞여 있다.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약초와 독초를 가려내고 약초로 탕을 달여 내 앞에 올려라. 만약 독초가 하나라도 섞이면 그날로 보따리를 싸야 할 것이야. 이번에도 하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약초와 독초를 구별하는 것은 한양의 이름난 의원도 실수하는 일이었으니 산골 처녀에게 가능한 일이라 여기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하지만 봉수는 이번만큼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약초를 가려내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에게 배운 가장 자신 있는 재주였기 때문입니다. 봉수는 10가지 약초를 하나씩 집어들고 인맥을 살피고 줄기를 만져보고 코를 가까이 대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산에서 약초를 캐며 수백 번 반복했던 그 동작이었습니다. 봉순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약초는 뿌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잎의 뒷면과 줄기의 단면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독초는 아무리 약초를 닮아도 줄기 속이 비어 있고 잎 뒷면에 잔털이 거꾸로 나 있느니라. 봉수는 10가지 중 3가지를 골라내어 한쪽에 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3가지는 독초입니다. 첫째는 백부자를 닮았으나 줄기 속이 비어 있는 초호이며 둘째는 당귀와 비슷하나 잎 뒷면 잔털이 역생하는 독당귀이고 셋째는 냄새로는 구분이 어려우나 줄기 단면의 빛깔이 미세하게 누르스름한 천남성입니다. 봉수는 남은 7가지 약초로 탕을 달여 한씨 부인 앞에 공손히 올렸고 한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탕을 한 모금 머금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약탕의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한씨 부인의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봉순만이 알아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한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냉기가 서려 있었으나 찰나의 순간 봉수는 그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치는 것을 보았지요. 강 약초꾼의 딸이라더니 아비에게 배운 것은 있는 모양이구나. 그것은 칭찬이라기보다 시인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봉수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서럽도록 감사했기 때문이었지요. 봉수는 깊이 절을 올리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한씨 부인은 이내 딱딱한 표정으로 돌아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심하지 마라. 셋째 시험은 쉽지 않을 것이다. 열흘 뒤에 내리겠으니 그리 알아라. 열흘이라는 시간이 봉순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은혜이자 동시에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봉순의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은 산골 며느리의 비범함에 혀를 내둘렀고
혼례 전부터 봉순을 깔보던 이웃 안악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지요. 성칠은 그런 아내가 대견하면서도 어머니의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일지 걱정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순이 뒤안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담장 밖에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봉순은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지요. 그 목소리는 최 주부였는데 그는 누군가에게 봉순의 친정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 약초꾼이 빚을 지고 죽었다면서 그 빚이 아직 남아있을 테지. 그 문서만 있으면 며느리를 쥐고 흔들 수 있지 않겠나? 봉순의 손에서 빨래 방망이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시던 분이었는데 빚이 있다니 도무지 믿기 어려운 소리였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무기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빨래를 주워 담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으나 최 주부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와 좀처럼 가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흘 사이 봉수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부지런히 살림을 익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데우며 반찬 하나까지 정성을 들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도 칭찬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만 봉순이 올린 음식은 한 번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봉순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아 있었는데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시어머니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지요. 봉순이 이끌리듯 가만히 안방 앞으로 다가서자 문풍지 너머로 한씨 부인의 혼잣말이 바람결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구나. 이 은장도만 만지면 어머니 손끝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말꼬리가 흐려져 뒷말을 알아듣기 어려웠으나 독사마님이라 불리는 그 매서운 여인의 목소리 속에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깊은 떨림이 숨어 있었고 그 떨림이 달빛 아래 아슴하게 번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봉수는 아무도 모르게 발걸음을 되돌렸지만 시어머니가 말한 은장도라는 단어만은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난 아침 한씨 부인은 마당에 며느리를 불러 세우고 세 번째 시험을 선포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씨 부인의 목소리에 묘한 비장함이 서려 있었고 곁에 선 최 주부가 부채 뒤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셋째 시험이다. 내일은 5일장이 서는 날이니 장터에 빈손으로 갔다가 아무것도 사지 말고 온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음식을 차려와라. 단 이 집의 곡식과 반찬은 한 톨도 쓰면 아니 된다. 하인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집에 양식도 쓰지 않으며 온 마을 사람이 먹을 음식을 차리라니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수수께끼였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이 봉순을 차갑게 응시했고 최 주부는 고소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순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으나 속으로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실마리를 찾아보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봉순이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는데 최 주부의 하인이 찾아와 서차를 건넨 것이었지요. 서차를 펼친 봉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곳에는 봉순의 친정 아버지가 생전에 빌렸다는 빈문서가 적혀 있었고 그 금액은 봉순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큰 빚을 졌다는 것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문서에는 분명 아버지의 수결이 찍혀 있었지요. 서찰의 아래에는 한 줄의 협박이 덧붙여 있었습니다. 셋째 시험을 포기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거라. 그러면 이 빈문서는 없었던 것으로 하마. 봉수는 손에 든 서찰을 구겨 쥐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험도 버거운 판에 빈문서까지 들이대니
사방이 막힌 골목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봉수는 그날 밤 남편 성칠을 찾아가 사정을 말했으나 성칠은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나도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는 없소. 어머니가 시험을 내신 데는 다 뜻이 있을 것이오. 성칠의 대답에 봉수는 마지막 기댈 곳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지요.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빈문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봉수는 뒤안의 장독대 뒤에 쭈그리고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빛이 장독대의 둥근 뚜껑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봉순의 젖은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봉순의 머리 위로 파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감나무 가지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봉순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까치의 다리에는 한때 봉순이 약초잎으로 감아주었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까치는 봉순을 한참 바라보더니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봉순이 주워보니 그것은 말린 약초 뿌리 한 줌이었는데 산 깊은 곳에서만 자라는 귀한 향초였지요. 봉순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생각이 스쳤고 그 생각은 점점 또렷한 계획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봉순은 눈물을 훔치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가장 귀한 것은 금이 아니라 물이다. 물은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되느니라. 봉순은 비로소 세 번째 시험의 답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장터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아도 장터에는 이미 먹을 것이 넘쳐나 있었습니다. 파장 무렵이면 상인들이 남은 음식을 버리는 것이 다반사였으니 봉순이 약초 지식으로 장터 사람들의 아픈 곳을 낫게 해준다면 그 보답으로 음식을 얻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봉순은 동시에 최 주부의 빈문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골똘히 생각한 끝에 한 가지 결심을 굳혔지요. 아버지가 그런 빚을 졌을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고 설령 빚이 진짜라 해도 그것은 정정당당하게 갚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봉순은 빈 광주리 하나만 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최 주부가 보낸 감식꾼이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봉순은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봉순은 먼저 약재상을 찾아갔습니다. 까치가 가져다 준 향초 뿌리를 보여주며 이것의 쓰임새를 물었더니 약재상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산중 깊은 곳에서만 나는 금향초가 아니더냐? 이것 하나면 10가마 쌀값도 넘을 터인데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구했는고? 봉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팔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향초로 탕을 다리면 오래된 기침과 가래에 효험이 있사온데 장터에 기침병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제가 탕을 다려드리고 싶습니다. 봉수는 장터를 돌며 기침으로 고생하는 노파에게 탕을 다려주었고 종기가 난 아이에게 약초를 붙여주었으며 허리가 아픈 상인에게 침 놓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 장터 한쪽의 지물포 앞을 지나는데 주인 영감이 봉순을 불러 세웠습니다. 손목에 난 습진을 봐달라는 것이었지요. 봉순이 약초 잎을 으깨어 붙여주자 고마워하던 영감이 무심코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묵은 종이를 찾는 손님이 있으니 별일이지. 엊그제도 최 주부인가 하는 양반이 와서 10년 묵은 닭종이하고 먹을 사갔는데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구만. 봉수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컹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고개만 숙여 인사한 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묵은 종이와 먹, 최 주부. 빈문서에 찍힌 아버지의 수결이 떠올랐으나 봉수는 그 생각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장터 일에 집중했지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약초꾼의 솜씨가 장터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자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떡과 전, 과일과 나물을 봉순의 광주리에 담아주었습니다. 파장 무렵 봉순의 빈 광주리에는 온 마을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봉순이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시댁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서 기다리던 한씨 부인의 눈이 커지는 것을 봉순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씨 부인은 광주리를 하나하나 확인한 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봉순은 그 침묵이 두려웠으나 동시에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씨 부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장터에서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전해 들었다. 빈손으로 가서 사람을 살피고 그 마음으로 음식을 얻어왔으니 셋째 시험도 통과하였느니라. 봉순의 가슴에 안도가 밀려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주부가 마당 한쪽에서 느닷없이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잠깐, 이것부터 해결하시오. 최 주부가 품속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마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 펼쳐들었습니다. 바로 봉순에게 보냈던 그 빈 문서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아비가 남긴 빚이 300냥이요. 빚쟁이의 딸을 며느리로 둔다면 한씨 가문의 체면이 어찌 되겠소? 한씨 부인의 미간이 찌푸려졌고 봉순의 심장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발밑에 땅이 꺼져버린 것 같았지요. 봉순은 두 다리에 힘이 빠져 마당에 무릎을 꿇고 말았고 이마를 대고 엎드린 채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수결이 찍힌 그 문서를 거짓이라 증명할 방법이 당장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런 빚을 졌을 리 없다는 확신만은 가슴속에서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빈 문서를 거두어가며 내일 아침까지 해명하라 했고 최 주부는 승리를 확신한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돌아갔지요. 해가 지고 마당에 어둠이 깔린 뒤에야 봉순은 비로소 무릎을 펴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봉순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약초를 캐며 근근히 살았지만 남에게 빚을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시던 분이었습니다. 300냥이라는 거금을 빌릴 이유도 빌릴 곳도 없었을 터인데 문서에 수결이 찍혀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봉수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약초 향낭을 꺼내 코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산삼잎과 구절초, 쑥이 섞인 은은한 향기가 코끝을 감싸자 아버지가 곁에 계신 듯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봉순의 머릿속에 장터 지물포 영감의 말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10년 묵은 닭종이와 먹을 사간 최주부, 그리고 향낭에서 나는 이 특유한 아버지의 먹 냄새. 봉수는 벌떡 일어나 부엌 선반에서 호롱불을 들고 왔습니다. 빈 문서를 다시 꺼내 호롱불에 바짝 대고 살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약초를 감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아니라 코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냄새는 속이기 어렵느니라. 봉수는 빈 문서의 종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결이 찍힌 부분을 유심히 살폈지요. 봉순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수결에 사용된 먹의 냄새가 달랐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직접 만든 소나무 그을음 먹만 사용했는데 이 수결에 쓰인 먹은 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게다가 종이를 호롱불에 비춰보니 문서의 본문과 수결 부분의 종이 두께가 미세하게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수결을 다른 종이에서 오려 붙인 뒤 위에 풀칠을 하여 교묘하게 감춘 것이었으니 빈 문서는 처음부터 날조된 가짜였던 것입니다. 봉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 주부가 아버지의 수결을 어딘가에서 베껴 붙여 만든 가짜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봉순이 말로만 주장해서는 최 주부의 발뺌을 이기기 어려울 터였습니다. 새벽녘 봉순이 뒤안에 나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담장 위에서 익숙한 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까치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까치는 봉순의 앞에 내려앉더니 부리에 물고 있던 작은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낡은 가죽끈에 매달린 은장도의 칼집 조각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봉수는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며칠 전 밤 시어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그 은장도 칼집의 무늬가 시어머니의 것과 같았던 것이었지요. 봉수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심을 굳히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한씨 부인은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고 봉순이 문 앞에 무릎을 꿇자 예상했다는 듯 안으로 들라 했습니다. 봉순은 바닥에 엎드린 채 빈 문서를 한씨 부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 빈 문서의 진위를 밝히겠습니다. 봉순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결에 사용된 먹의 냄새가 아버지가 평생 쓰던 먹과 다르다는 것, 문서 본문과 수결 부분의 종이 결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호롱불에 비추면 풀칠한 흔적이 드러난다는 것을. 한씨 부인은 직접 빈 문서를 호롱불에 비추어 보았고 봉순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하였지만 그 서늘함은 봉순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주부를 불러들여라. 하인이 달려가 최 주부를 데려왔고 최 주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느긋하게 걸어 들어왔으나 한씨 부인이 위조된 빈 문서를 눈앞에 들이대자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였지요. 최 주부, 내가 꾸민 짓이냐? 최 주부는 발뺌을 하려 했지만 봉순이 약초 향낭에서 꺼낸 소나무 먹 조각을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아버지가 평생 쓰시던 소나무 먹입니다. 이 먹의 향과 빈 문서, 수결의 먹향을 비교해 보시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한씨 부인은 두 먹의 향을 직접 맡아보았고 그 차이는 누가 보아도 명백했습니다. 최 주부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그의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봉수는 품속에서 까치가 가져다 준 은장도 칼집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봉수는 조심스럽게 칼집 조각을 한씨 부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저도 알 수 없으나 어머님께서 품고 계신 은장도의 칼집과 무늬가 같아 보여 가져왔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은장도를 꺼내 칼집 조각에 맞추어 보았고 부러진 단면이 톱니처럼 정확히 맞물리는 것을 확인한 순간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그녀의 시선은 최 주부를 향하고 있었지요. 사실 이 은장도에는 피눈물 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한씨 부인도 봉순처럼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는데 혼례를 앞두고 한씨 부인의 친정어머니는 병이 깊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딸의 혼수에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자 평생 간직해온 은장도 하나를 딸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것이 어미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란다. 시집가서 서러운 일이 있거든 이것을 만지며 버텨라. 어미가 곁에 있다 여기고. 그것이 모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한씨 부인이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떠난 이튿날 새벽 친정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홀로 숨을 거두었지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한씨 부인이 달려가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고 한씨 부인은 은장도만 붙잡고 밤새 울었다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최 주부의 아버지가 위조 빈문서를 들이밀며 한 씨 부인을 내쫓으려 했던 것이었지요.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최 주부의 아버지가 한 씨 부인의 은장도를 빼앗으려 했고 그 통에 칼집이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 씨 부인은 지혜를 짜내어 그 위기를 넘겼으나 부러져 나간 칼집 조각은 최 주부의 아버지가 감춰버렸으니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한 조각을 잃어버린 셈이었지요. 30년 동안 한 씨 부인은 부러진 은장도를 품에 지니며 어머니를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을 가슴속 깊이 삼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조각이 며느리의 손에 들려 돌아온 것이었고 아버지의 수법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아들 최 주부가 똑같은 짓을 내 며느리에게 또 벌이고 있었다는 증거였던 것이었지요. 한 씨 부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자 30년 만에 어머니의 온기를 되찾은 서러움의 눈물이었지요. 봉수는 바닥에 엎드린 채 나지막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속임수는 제가 이미 다 꿰뚫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지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냄새는 속이지 못한다고. 결국 대를 이어 위조 문서를 만들어 남의 집안을 흔들려 한 죄는 관장의 법도로 다스려야 마땅했고 최 주부는 그날로 관아에 끌려가 엄한 벌을 받게 되었지요. 봉수는 한동안 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부러진 은장도 칼집을 맞추던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끝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지요. 성칠이 달려와 봉순의 손을 잡았고 그제야 봉순은 온몸에서 힘이 빠지며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남편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밤 한 씨 부인은 처음으로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러 마주 앉혔습니다. 호롱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방 안에는 은장도의 차가운 빛이 나지막이 빛나고 있었지요. 한참의 침묵 끝에 한 씨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봉순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봉순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한 씨 부인의 눈에 그렁그렁 맺혀있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독사마님이라 불리던 그 매서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봉순이 처음 보는 광경이었지요. 내가 너에게 시험을 낸 것은 너를 내쫓으려 해서가 아니었단다. 한 씨 부인은 부러진 조각이 다시 붙은 은장도를 손에 쥔 채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일은 내가 오늘 다 보았으니 길게 말하지 않으마. 다만 한 가지, 그때 칼집이 부러진 날 밤 나는 어머니 빈소에도 가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30년을 울었다. 그 부러진 조각을 내가 찾아주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오신 줄 알았느니라. 한 씨 부인은 거기서 말을 멈추고 한참을 가만히 은장도를 어루만졌습니다. 호롱불에 비친 은장도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번졌고 봉수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그때 곁에 아무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호랑이 같았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으며 친정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느니라. 나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지만 그 외로움이 평생 상처가 되어 이 가슴에 박혀 있었다. 그래서 내 며느리만큼은 확인하고 싶었다.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포기하지 않을 사람인지 이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여인인지를 말이다. 내가 너를 시험한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너만은 나처럼 외롭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봉수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독사마님이라 불리던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빛 뒤에 30년을 혼자 버텨온 외로운 며느리가 서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시어머니가 세운 가시밭길은 며느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처럼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세워주려는 서투른 어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한씨 부인은 은장도를 봉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은장도는 돌아가신 내 어미가 가마타는 나에게 마지막으로 쥐어주신 것이다. 평생 이것을 만지며 버텼느니라. 이제 이것을 너에게 물려주마. 너는 내가 바라던 것 이상의 며느리다.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 속에 30년 세월의 무게와 두 세대에 걸친 여인들의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지요. 봉수는 은장도를 가슴에 품고 시어머니의 무릎 앞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어머님, 이 은장도의 무게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의 등을 어루만지다가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봉순을 끌어안았습니다. 독사마님이라 불리며 평생 단단한 껍질 속에 감추어왔던 눈물이 며느리의 어깨 위로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봉순도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고 두 여인의 흐느낌이 안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성칠의 눈가도 젖어들었고 그는 소리 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버지의 영전에 감사를 올렸지요. 그날 이후 봉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사마님이라 불리던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은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고 세 가지 시험으로 쌓아 올린 신뢰는 핏줄보다 진한 정으로 두 사람을 묶어주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봉순에게 살림의 지혜를 전수했고 봉순은 시어머니에게 약초 다루는 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마당에 나란히 앉아 약초를 다듬는 두 여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영락없는 친어미와 친딸 같았지요. 봉수는 최주부에게 빼앗길 뻔했던 가문의 전답을 되찾은 뒤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를 나누어 주고 아픈 이를 돌보며 아버지가 남기신 가르침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봉순의 약초 솜씨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입소문을 타고 멀리서까지 찾아왔고 봉순은 그들에게 약값을 받는 대신 각자의 사정에 맞게 곡식이나 물건으로 갚도록 했습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가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며 30년 전 자신이 홀로 악착같이 싸워 지켜낸 이 가문이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로 비로소 사람 냄새나는 집안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지요. 어느 가을날 한씨 부인은 봉순의 손을 잡고 뒤안의 감나무 아래에 앉아 말했습니다. 봉순아, 내가 너에게 낸 세 가지 시험 기억하느냐? 예, 어머님. 어찌 있겠습니까? 첫째 시험에서 너는 곡식의 양을 맞췄고 둘째 시험에서는 독초를 가려냈으며 셋째 시험에서는 빈손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왔다. 하지만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것은 그런 재주가 아니었느니라. 봉순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한씨 부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은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였다. 너는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고 아비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는 거짓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봉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소인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재주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님의 시험이 소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었지요. 한씨 부인은 며느리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고 담장 위에서는 까치 한 마리가 까악 울며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봉수는 그 까치를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고마움을 담아 미소를 보냈지요. 세월이 흘러 한씨 부인이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을 때 봉수는 이 집안의 큰 살림을 맡아 흔들림 없이 가문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30년 전 산골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독사마님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이야기해 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정말로 그렇게 똑똑하셨어요? 어린 손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고 한씨 부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똑똑한 게 아니라 마음이 바른 사람이었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시험은 머리로 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견디는 것이란다. 내 어머니는 그 시험을 기어이 통과한 사람이니라. 한씨 부인의 임종이 가까워진 어느 겨울밤, 봉수는 시어머니의 곁에서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느끼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봉순아, 내 평생 내를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 뛰는 시어미 위에 나는 며느리를 얻었으니 이보다 더한 행운이 어디 있겠느냐. 봉수는 시어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자신의 두 볼에 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소인을 시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험이 있었기에 이만큼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들으며 봄날의 꽃잎이 지듯 고요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봉수는 시어머니를 양지 바른 언덕에 모시고 묘 앞에 약초를 심었습니다. 봄이면 구절초가 피어나고 가을이면 쑥 향기가 은은히 풍기는 그 언덕은 두 여인의 눈물과 웃음이 서려 있는 곳이 되었지요. 봉수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은장도를 평생 품에 지니고 다녔으며 훗날 자신의 며느리에게도 3가지 시험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봉순의 시험은 시어머니의 것과는 사뭇 달랐으니 첫째는 아픈 이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었고 둘째는 거짓 앞에 굽히지 않는 용기였으며 셋째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고생할 각오였다 합니다. 옛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뛰는 시어머니를 이긴 것이 며느리의 재주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담장도 진심 앞에서는 문이 열리고 아무리 차가운 마음도 정성 앞에서는 녹는다는 것을 약초각시 봉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댁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